자, 안녕하세요. 또 미술 수업이 돌아왔네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 녹화를 하고 있어서 잡음이 조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난 시간 이어서 백제 시대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시대 미술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건축물부터 해서 많지는 않지만 참 주요 건축물들, 주요 미술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금동대학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금동대학로인데, 이거는 이제 국보 제287호입니다. 말 그대로 향로입니다. 향을 피우던 향로인데, 이게 그 충남 부여에서 출토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배웠었던 그 청동 주물 기법으로 제작한 요것도 이제 그 말 그대로 청동으로 제작된 그런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형태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태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맨 지금 뚜껑 쪽에 뚜껑 쪽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봉황입니다. 우리가 사신도 할 때 봉황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방위로 따졌을 때는 남쪽이었고 색상은 혹시 기억납니까? 봉황이 상징하는 색상. 봉황이 주작이었죠? 봉황이라고 해서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주작의 상징 색깔은 빨강이었습니다. 불을 몰고 다닌다 그랬고 한 쌍이 짝지어서 다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자, 그래서 봉황이 맨 위에 장식이 되어 있고 이게 왠지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자,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여기 흙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으면 이게 향을 꽂게 되겠죠. 거기다가.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연꽃잎 이게 중간 지점에는 이게 연꽃이고 연꽃이 여기 지금 산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24개의 산봉우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안에 이 중첩되어 있는 산들 속에 그 숨겨져 있습니다. 존재들이. 자, 상상의 동물도 있고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참선하고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게 돌을 닦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여기 중간중간에 묘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아까 연꽃이라고 했었죠. 연꽃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를 상징하는 걸로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부처가 탄생을 할 때 밑에 이제 연꽃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장식. 그래서 그 불교에서의 연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종교의 그 특징이 아주 여러 개가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품 안에.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연꽃이 받치고 있고 또 그 밑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 얼굴입니다. 얘가 얼굴인데 이게 입이고 용입니다. 용이 지금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이 몸통 뚜껑과 몸통 자체를 받들고 있습니다. 받들고 있고 이거 요쪽은 이게 다리입니다. 자, 한쪽 다리를 이렇게 치켜 들고 있죠. 그런 형상으로 지금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설명에 나와 있네요. 앞발을 치켜든 용 한 마리가 연꽃봉우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태의 향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연꽃에서 보여지는 불교의 특징, 그 다음에 이게 산봉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도교의 특징. 우리가 사신도 했을 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도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산신령, 뭐 산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도교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들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 금동대향로 백제시대 제작된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예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아주 섬세한 표현들을 봤을 때 이 백제 시대 때 공예품의 그런 기술들, 그 공예를 하던 사람들의 그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숙달이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불상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서산마의 삼존불이라는 불상인데, 이게 군상이겠죠. 인물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무리군자를 써서 이게 3명의 불상이 지금 나와 있고, 이거는 바위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보제 84호, 그리고 백제 말기에 화강암에 조각된 불상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습니다. 본디 화강암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다 탑이나 조각품들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들이 거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이 대리석이 많은데, 그 이유도 그쪽이 대리석이 많이 납니다.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리석을 활용한 그런 조각품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리석과 화강암의 특징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자면, 대리석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섬세한 조각이 잘 됩니다. 표면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조각까지 다 가능한 반면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돌의 재질 자체가 밀도가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각은 잘 안 됩니다, 사실. 섬세한 조각은 조금 힘들고, 대신에 조각을 한번 해놓으면은 아주 오래 갑니다. 이게 웬만한 풍파를 겪고서도 이게 그 손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대리석은 잘 되겠죠. 무르기 때문에 잘 부서지고 손실이 잘 되는 반면에, 화강암은 좀 더 단단하다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조각된 불상이 많다라는 얘기였고, 자, 밑에 보시면은 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자, 이분이 열의 입상입니다. 자, 열애라는 거는 부처를 의미합니다. 부처를 의미하고, 그 밑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보살이라는 거는 수도하는 중생, 뭐 지혜를 가진 자라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를 중심으로 이 두 존재가 있는 거죠. 보살 입상, 이분이 보살이 되겠네요. 자, 요분 지금 손을 모으고 계신 분. 자, 보살 입상, 그리고 왼쪽에 반가 사유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신라시대, 그 다음에 백제시대 이렇게 보시면은 반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다리 한쪽을 올리고 있는 불상이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반가라고 합니다. 반가 사유, 생각에 잠겨 있는 거겠죠. 깊은 생각에 잠긴, 이제 한쪽 다리는 올리고 있는 반가사유상인데, 자세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반가사유상은 이게 한쪽 다리 올리고 한쪽 손은 이렇게 턱을 괴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의미로.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마의 서산이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의 삼존불상인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열의 입상이 살짝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삼국시대 불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특징인데, 아직까지는 불교가 유입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부처라는 존재 자체를 아직 완전히 신성시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웃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거를 일명 백제의 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삼국시대까지는 이런 인간의 감정들이 불상에서 보여지는데, 그 뒤로 이제 고려시대부터 쭉 가게 되면은, 뭐 조선시대는 유교여서 이제 불교가 쇠퇴가 됐죠. 자, 고려시대 때까지는 이제 불교가 살아있는데, 그때 이제 가보면은 불상들이 이제 감정이 없습니다. 훨씬 더 이제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불상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의 아스카 시대 조각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스카 시대라는 거는
일본에서 7세기 전반쯤에 발전된 문화라고 하는데 백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 때 일본이. 자, 그래서 그 백제 그런 문화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본떠서 만들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여지고, 자, 그리고 백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고구려나 신라도 이게 문화를 많이 전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는 이제 종이나 먹의 제조법 같은 거를 전수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술, 이제 배를 만드는 기술이죠.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뭐 축성술 그런 것들을 뭐 축성술 이제 쌓아서 뭔가 만드는 기법들, 축조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전수를 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상은 요렇게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 탑을 이제 살펴볼 건데, 탑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이란 무엇인가? 자, 밑에 보시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탑 속에 사리함을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자기 본인의 이제 사리를 담은 함을 그 탑 속에 이제 묻어둡니다. 묻으면서 그 일종의 약간 무덤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리함뿐만 아니라 그 죽은 그 주인, 죽은 사람의 옷이나 바루라는 거는 식기를 말합니다. 이게 뭐 음식물을 먹을 때 쓰던 그런 그릇들, 그다음 뭐 숟가락, 젓가락, 좀 바루, 그다음에 책, 평상시에 읽었던 책 등의 소지품도 이제 같이 거기 이제 묻어둔다라고 하는데, 이게 초반에는 탑이 목탑 형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목탑의 목자는 나무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이제 재료로 한 탑의 형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점차 없어집니다. 이게 왜 없어지게 되냐면 목탑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조각하기도 쉽고, 그 주로 이제 초기 탑의 형태는 건축물의 형상을 띠거든요. 자, 그래서 그 뭐 기와가 아주 화려한 그런 건축물의 형상을 띠는 탑들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침략자들이 태웁니다. 집들을 태우고 뭐 이런 탑들도 태우고 하면서 목탑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태우면 금방 소실돼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이게 나무 특성상 수명이 또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주로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탑들은 보통 이제 야외로 나가는데 그 규모도 좀 큽니다.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절터 같은데, 그러니까 절이 지어지는 그런 터에 같이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바람을 맞으면서 나무가 쉽게 이제 변형이 되고 썩고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후에는 그 석탑으로 이제 좀 점점 변화가 됩니다. 자, 그게 삼국시대 이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에 석탑, 아까 전에 불상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이 난다. 자, 그래서 이제 석탑 또한, 이게 돌로 된 석탑 또한 화강암으로 많이 제작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한중일이 전부 다 탑의 형태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석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탑이 많이 발달했고, 중국, 아유, 글자가 엉망이네요. 자, 그 전탑이 발달했는데 이 전자라는 게 벽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쌓아서 만드는 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전탑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자, 우선은 중국은 전탑이 주로 많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목탑이 많습니다. 일본은 목탑이 많고, 그 불상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나무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탑은 이제 설명이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백제시대에 어떤 탑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미륵사지 석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탑은 국보 제11호입니다. 자,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석탑 같은 경우에는 그 목탑에서 이제 석탑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과도기에 있는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재료는 돌인데 그 형태는 목조 건물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탑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형태 자체는 목조 건축물 형식이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요런 돌들이 복잡하고, 이게 정말 순환이 많았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백제시대 때 이제 그 삼국 통일하면서 패망했죠. 백제가 패망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이게 수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때 좀 많이 훼손되면서 이게 형태가 좀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때 이거를 그 일본에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정말 옆에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들이 지금 시멘트예요, 시멘트. 자, 그래서 보수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막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대충 그냥 시멘트 발라놓고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흉물스럽게 변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최종 이제 2018년도에 최종 복원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형태를 최대한 이제 그 참고를 해서 그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좀 깔끔해졌죠. 석탑 자체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백제시대 석탑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림사지 옥층 석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림사, 이 정림사라는 절터, 땅에 지어진 그 땅 위치에 그 석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백제 석탑 중에서는 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석탑인데, 비램이랑 균형미가 뛰어나다, 그렇게 지금 적어놨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미륵사지 석탑과 똑같이 아직까지는 목조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많이 간소화됐죠. 미륵사지보다는 많이 간소화됐는데,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과도기의 약간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석탑이. 자,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지금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석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단부가 있습니다. 자, 기단부라는 거는 여기 지금 낮은 1단의 기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석탑을 받치고 있는 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단부. 자,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탑 같은 경우에는 기단부, 여기가 탑신부입니다. 자, 여기 위에 지금 장식이 없는데 통일신라 시대 가시면 이게 위에 장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륜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탑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하고 있는데 왜 미술 시간인데 탑에 대해서 설명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술에 이게 건축이 포함이 됩니다. 탑 역시 건축에 포함이 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대 가면은 특히나 미술 교육과를 가게 되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미술에 포함된다. 이렇게 미술이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조각하는 것들, 건축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기단부, 탑신부. 자, 탑신부라는 거는 신자가 몸신자죠. 이게 탑의 몸체에 되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의미고, 자, 상륜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좀 장식하는 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식 부분. 자, 그래서 그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층수가 나와 있습니다. 5층.
자, 무슨 뭐 3층 석탑, 무슨 5층 석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들어봤죠. 자,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붕처럼 생긴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요 지붕처럼 생긴 거. 자, 요게 층수를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여기는 총 5개죠. 총 5개니까 이거는 5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명칭을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옥계석이 5개다. 자, 그래서 5층의 탑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배흘림 엔타시스 기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혹시 어려우면.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기둥부에 해당되는데 형태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배흘림 기법, 엔타시스 기법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건축물로 가시면은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또 나와 있죠. 얇고 넓은 옥계석의 형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림사지 5층 석탑까지 백제시대 석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백제시대 마지막 공예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물 제 343호라고 되어 있고 벽돌입니다. 벽돌인데 이제 장식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돌 위에 이렇게 산수화, 자, 여기 산수문전이라 되어 있죠. 이거 벽돌 전자죠. 그러니까 산과 물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벽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옆에 보시면은 귀면문입니다. 자, 귀면문. 자, 귀면문 같은 경우에는 귀신 알죠? 자, 귀신의 면상, 자, 얼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라고 해도 보통 형상을 보면은 도깨비가 많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도깨비들. 자, 그래서 요런 문양들을 이제 벽돌에 새겨서 이렇게 건축물들을 지을 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장식을 했는데, 자, 보통 보시면은 귀면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귀면문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있었습니다. 특정 용도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혹시 벽사라고 합니까? 벽사.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을 뭐 쫓아내기 위해서 팥을 뿌리고, 자, 이런 이제 행위들을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벽사라는 거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또한 귀신, 뭐 도깨비지만 이런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뭐 수호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수호신들을 통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건축물들을 많이 활용이 됐었고, 자, 옆에 산수문전을 보시면은 산수문전은 산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서 삼국시대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마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백제시대 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형태의 곡선이 많습니다. 자, 그게 여러 방면에 포함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런 산수문전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곡선적인 표현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백제시대 뭐 공예품들이나 건축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원래라면은 삼국시대 이제 신라시대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자, 신라시대는 다음 시간에 통일신라시대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